월북 작가들과 이제 북한 미술이 주 주제인데요. 월북 작가들을 얘기하자면 월남 작가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북은 하지 않았지만 월북 작가들과 같은 처지와 경험을 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진행상 쭉 가다 보면 그분들 얘기가 다 나오고요. 마지막에 월북 작가들이 북한에서 북한 미술 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고 오늘날의 북한 미술이 왜 그런 한 모습의 장르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해방 전후의 미술가들 얘기를 할 건데요. 해방 전부터 이미 좌익 계열의 활동을 하게 되죠. 여러 지식인들이 특히 지식인들이 좌익 계열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미술인들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좌익 계열에 참여했던 데는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항일 운동의 그런 상징성을 공동 목표로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좌익 계열에서 항일 운동을 했고 또 특히 일본에 유학가에 있는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일 운동의 상징성에서 이제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방 후에는 이건 한국전쟁 이전을 얘기하는데 해방 후에는 그 김일성이 해방되자 원산으로 가족과 동료 그 다음에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오죠. 북한 땅에 물론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들어오는데 정부를 세우려고 보니까 지식인이 너무 없는 거예요. 북한 내에. 그리고 특히 김일성 같은 경우도 빨치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하들이 뭐 어떤 그런 지식인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지식인들을 남한에 있는 지식인들을 좀 흡수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거기에는 예술가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선전선동화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예술가들도 불러서 자기들의 선전선동에 동원하기 위해서 예술가들도 불러들이죠. 그러면서 생활 보장을 시킵니다. 해방 이후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생활이 피폐했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 일본 유학 갔다 돌아온 예술가들의 이런 분들이 작품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북한에서 와라, 내가 생활 보장을 해주고 작품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 북한으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물론 지금 같은 경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을 위해서 얼마나 큰 잘못된 선택인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역사가 지나간 역사가 아니었고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경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남한 쪽에서도 좌익 활동이 활발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제 48년 정부 수립까지. 그래서 거기에 활동했던 분들도 북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남한에서도 좌익 계열에서 참여를 활발히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방 전후의 미술가들의 작용화의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에서는 사회주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좀 활동을 막죠. 막아서 우익계 미술가들도 있었습니다. 고이동을 비롯한 그분들을 앞세워서 이 좌익계 미술가들을 좀 탄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연맹이 이게 이제 이승만 정권 아래에 있는 게 보도연맹. 연맹 그럼 꼭 공산주의의 조직인 것 같은 이 보도연맹은 이제 이쪽 자유진영 우익계 조직이었는데요. 거기에 미술연맹을 산하에 두고 그 미술가들을 관리들을 하는데 매주 1회 방공 포스터를 그리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미술가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정종효, 이케대, 정현웅, 배운성 제가 특별히 이분들을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분들만 한 건 아니고 남한에 있는 미술가들의 대부분들이 여기 참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좌익으로 몰려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 네 분들은 제가 왜 넣었냐면 다 월북하신 분들이에요. 이후에. 그러니까 저건 한국전쟁 전에 이제 그런 활동을 했던 거고 이제 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월북을 합니다. 이제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1949년에 이제 그 무서운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죠. 그러면서 뭐 하나도 뭐 사상이나 말이나 글이나 뭐 모든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좌익 세력 제거가 본격화됐다고 하지만 이미 저 때까지는 골수 좌익 세력들은 이미 월북을 다 했고요. 남아있는 분들은 그냥 참여는 했으되 그거는 뭐 형제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생활고로 참여하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중도라고 볼 수 있는 약간 기울었다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 외에 골수 자익 분자라고 표현 다 월북을 하신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해서 그 한국전쟁을 겪고 그 위에 계속해서 월북이나 뭐 납북, 강제로 가신 분은 납북이라고 했잖아요. 납북하신 분들의 작품을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학문을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뭐 논문에 표현이 된다든가 이런 건 금지를 해놨었죠. 그런데 1988년에 해금이 됩니다. 해금이 되면서 그분들의 작품을 이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게 되었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케다라는 분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은 사실은 한국이 낳은 천재 화가다. 굉장히 해방 전후에 활동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작품 세계를 갖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의 작품을 전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서. 그 다음 국대한 사건 얘기를 말씀드리면 왜 월북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더 말씀드릴게요. 국대한이 뭐냐면 지금 서울대 국립대학 종합대학을 만드는 안에 대해서인데요. 이전에는 경성대에 학부가 있었고 이제 전문대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정에서 이거를 종합대학으로 만들자. 그러면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컨트롤하기가 편하니까 하나로 만들자라는 안을 제시하게 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뭐 교직원이나 교수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조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반대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지리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국 한 3년 동안 통폐합을 시킵니다. 경성학부에 있는 3개의 학부와 그다음 주변에 있던 9개의 전문학교를 통폐합시켜서 서울대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사표를 받고 이제 검열을 해서 우위계인 사람들만 다시 재취업을 시키죠. 그래서 그때 당시 200여 명의 교수나 교직원들이 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교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앞서서 했던 분이 교수분들인데 이제 좌익계열 성향을 가지신 분도 계셨고 그 자체의 의미를 갖고 참여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종합대학을 만드는 거에 반대하는 의미로.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하는데 마침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이 와라 평양으로 오면 내가 다 보장해 준다 라고 선전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월북을 감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이여성이라는 분인데요. 남자분이고요. 이름은 여성인데 아까 말한 이케대의 형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해방 후 좌익 계열의 미술 동맹의 이제 탑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끌고 미술 동맹을 좌익 계열의 조선 미술 동맹을 이끌었던 분이고, 또 이분은 미술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이었던 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월북을 해서 48년에 갑니다. 지금 국대한이 46년 시작해서 48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48년에 간 것도 이제 체포 명령이 떨어져서 거의 체포의 위기에 있으니까 몰래 평양으로 넘어갑니다. 가서 이제 이여성 얘기는 뒤에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미술 그 체계, 이론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 하고 남한에서 우익계 그런 미술가는 고이동이 중심이었어요. 혹시 고이동 얘기 들어보셨나요? 6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익계 이제 대표적인 그런 중심이었고요. 이 고이동과 이여성의 둘이 이제 쌍두라고 양쪽에 좌익과 우익의 쌍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북 미술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월북 화가들이 있고요. 2차 월북 화가들이 있습니다. 1차 월북은 해방 후 한국전쟁 전에 월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여성이 있고 이분을 옆에 끼고 뭐 제자라든가 아니면 그 동료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셨는데 저 조교봉 같은 건 조각가세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춘 조각가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조각한
다 이제 우리 뭐 지금은 다 해금 조치됐기 때문에 제가 경어를 쓰겠습니다. 조각한 게 여러분 천리마 동상이라고 북한에 그런 것들 그러한 뭐 북한의 동상이긴 하지만 조각이긴 하지만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보면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 걸 다 조각하신 분이세요. 예, 좀 아깝죠. 저희가 놓쳤다는 게. 저런 분들이 1차 월북 하가이고요. 이제 2차 월북 하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쟁 중에 월북을 합니다. 서울이 6월 27일 점령이 되고 6월 25일에 내려와서 27일에 점령이 되고 미처 피난 가지 못한 그런 미술가들 150만 명의 서울 시민 중에서 40만 명만 도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은 그냥 끝나겠지 그러다가 국지전이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휴전선 그 38선 근처에서 국지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서울이 함락될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하고 갔잖아요. 안심하라고. 함락되지 않는다고. 그걸 믿고 남아 계셨던 분들이 이제 다 저 월북 화가들 중에 일부인데요. 저분들이 월북 화가고 저 김용준에 제가 줄을 쳤죠. 김용준은 이여성에 이어서 북한 미술 이론 체계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서울대 교수였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국대한 사건 그러고 그냥 좌익계열 쪽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케대는 이여성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리재현의 조선 역대 미술가 편람이라고 북한의 미술가들만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 두꺼워요. 제가 사실은 불법적인 거긴 하지만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 책에 이케대 같은 경우는 99년에 이게 뭐 다시 재발행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이케대가 등장을 안 합니다. 이여성은 물론 그 이후도 등장을 안 하지만 그 이유는 이제 좀 잠시 뒤에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그 99년 이후에 이케대가 65년인가 사망을 하지만 99년에 이케대가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색인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거의 3페이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작품 세계, 그 다음에 뭐 활동한 거, 작품 뭐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왜 그렇게 등장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이 일어서는 안 될 아주 대단한 화가이다. 이케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이제 월북 미술가를 얘기하면 또 월남 미술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월남 미술가들은 물론 한국 전쟁 전에 내려온 분들도 있어요. 김응수 화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국 전쟁 전에 이제 내려오기도 했지만 많은 월남 화가들이 한국 전쟁 중에 내려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5년부터 50년까지 북한의 그런 정부 수립 단계 과정을 전부 지켜봤다는 얘기거든요. 미술가의 입장에서. 근데 이분들이 거의 5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한 해 46년 한 해 동안만 초상화를 김일성과 스탈린 초상화를 9만여 점을 그렸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선전선동화를 20만여 점을 그렸다고 합니다. 북한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로운 작품 활동은 전혀 뭐 할 시간이 없었고 동원되었고 근데 그런 것에 이제 염증을 느껴서 1.4호태 때 많이 내려옵니다. 1.4호태를 이용해서 많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이제 이중섭, 많이 아시는 것처럼 박수곤, 뭐 김병기 이런 분들이 다 월남 작가들입니다. 한국 전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 그 서울 점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서울에 남아있죠. 잔류하게 됩니다. 잔류를 하고 처음에 숨어 지냈다고 그래요. 많은 미술가들이. 그런데 며칠 지내보니까 이제 뭐 먹는 것도 떨어지고 또 누가 저 친한 친구가 와서 얘기하더니 죽이진 않으니까 나와라. 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동료들이 같이 한국전쟁 전에 남한에서 활동했던 동료 중에 북한에서 올라갔던 월북했던 동료들이 내려와서 이제 중요 자리를 미술 동맹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과거의 동료가 나타나니까 이제 반가워하면서 걱정 마라. 네 신분은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먹을 걸 주고 배급을 주고 역할을 줍니다. 그러나 너는 선전하는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네 역할은 그거밖에 없다.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그러자 이 잔류했던 미술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좌익을 반대하는
그들이 말하는 반동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합니다. 물론 적극적인 참여는 아니겠지만 주어진 대로 그냥 그림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료 화가들이 저기 써 있는 저분들이에요. 뭐 김환기, 강욱진, 뭐 이케대, 정종여, 정은여 이런 분들이 잔료했던 화가들이죠. 우리가 흔히 뭐 부역이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각 분야에서 그 공산군에 참여했던 분들을 부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술가 쪽에 부역을 했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스탈린, 뭐 김일성 초상화나 이런 걸 그린다든가 대신 신분부장 식량 배급 이런 것을 받았다.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 아까 그 우익계 미술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고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이동은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느냐 하면 고이동도 피난을 가지 못했어요. 네, 잔류를 했는데 김일성이 내려올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은 다 살려도 고이동은 죽여서 내려가라 라고 할 정도로 북한에서 고이동에 대해서는 그 감정이 아주 나빴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정권과 그 미군정에서 제일 앞서서 예술가들, 좌익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고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고이동은 뭐 잡혔다 하면 그냥 죽었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도봉산에 은거를 해서 전쟁이 다 끝나고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숨어 지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살아납니다. 고이동. 살아난 고이동은 9월 28일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서울 수복이 되죠. 그 살아난 고이동이 이제 만세를 부르며 나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한미술협회를 조직해서 그 주도로 이제 좌익계에서 그러니까 부역을 했던 분들을 또 찾아내게 됩니다. 찾아내서 그분들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전부 다 또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미술가들이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누군가가 증명해주고 입증을 하면 부역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서 저렇게 최종 처벌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5명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저기 김환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최종 처벌 대상자라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도 입증을 못했고 남들이 듣기에도 뭐 얘는 엄청나게 열성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고 그러나 저게 처벌 대상자라고는 했지만 이미 의미가 없는데 왜 의미가 없냐면 이미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은 월북을 했어요. 9월 20일 이케대 같은 경우도 형이 이여성이었기 때문에 형이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월북을 9월 20일 날 단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데려가거나 아니면 혼자 몸으로 월북을 중요한 사람들은 다 갔고 좌익계열의 중심 간부들은 다 갔고 나머지 남았던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남으셨겠어요? 저분들은 다. 나는 뭐 그냥 안 굶으려고 그림이나 그려줬던 거지. 그런 생각으로 남으셨던 분이에요. 나는 좌익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적에 대한 처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벌 대상자로 됩니다. 근데 이게 다행인지 처벌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뭐 몇 달 안 됐잖아요. 9월 28일 수복되면 뭐 찾아내야 되죠. 심사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하다 보니 서너 달 필요하잖아요. 처벌 대상자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일사후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벌 대상자이긴 하지만 감옥을 가지 않습니다. 피난길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사후퇴 때 월남 화가들도 북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 일사후퇴가 압록강까지 가잖아요. 유엔군하고 국군이 압록강까지 갔기 때문에 평양 주변에서 살았던 미술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겠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 밀려온다고 하니까 이제 짐을 싸들고 내려오는데 이때 이중섭도 일본인 그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일사후퇴 겨울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일단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월남 하신 분들은 북한 정권 수립 당시에 선전화에 이제 거의 4, 5년 정도 동원돼
되셨던 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자유로운 그런 창작 활동을 꿈꾸면서 내려오시게 되죠. 그다음 이제 월북 작가 이케데 얘기인데요. 이케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여성의 동생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대표적인 천재화가이고 뭐 한국의 미켈란젤로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잠시 뒤에 그림을 보실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0일 날 월북을 하게 됩니다. 형의 영향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케데 자신은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냥 예술가이지. 근데 형이 워낙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어 거의 서열이 뭐 100위 안에 드는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했겠죠. 너 여기 나오면 죽는다. 형 때문에라도 죽는다. 올라가자. 그래서 이케데는 형은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월북을 했는데 동생 이케데는 부인과 아이들을 다 두고 혼자 월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서도 본인은 그렇게 월북에 대한 뜻이 크진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불행히도 9월 20일 날 월북해서 4, 5일 만에 잡힙니다. 국군에게. 그래서 포로가 돼요. 부산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다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 뭐 포로 교환 했잖아요. 북한에 있는 포로들과. 그때 북한을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물론 가족은 다 남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 가게 됐고요. 그 북한에서도 작품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형이 58년도에 숙청 대상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또 길어지는데 민족주의자 이제 김일성이 56년에 8월 종파 사건이라고 그래서 뭐 중국 배경을 한 연안파와 소련 배경을 한 소련파들을 다 척결을 합니다. 척결한 배경은 또 이렇죠. 8월 종파 사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8월 종파 사건이 무슨 얘기인지 쫙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8월 종파 사건은 북한의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었고 그것을 완벽하게 척결을 시켰던 김일성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었고요. 만약에 8월 종파 사건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김일성의 3대 세습은 지속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아무튼 그 사건 이후에 58년도에는 민족 종파주의자 척결이라 해서 남한에서 올라간 그 지식인들, 예술가를 포함한 지식인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숙청 과정에서 이여성이 숙청 대상자가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작가 이케데가 그린 군상이라든가 뭐 해방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케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쪽 로마에서 볼 수 있었던 그리스나 로마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 정도의 그런 아주 거대한 큰 작품인데요. 근데 이 작품의 이 세계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익적이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지만 또 그 시대에 보면 일제시대에 억압을 받았죠. 이게 지금 48년도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억압받았던 우리 백성 들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또 표현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자익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있고요. 이런 작품 굉장히 서민적이죠. 근데 북한에서 그 그림에 요구했던 조건에 이제 인민성, 계급성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또 그렇습니다. 이게 인민성이고 계급성이지만 또 그때 당시 48년대 우리나라의 실정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이케데 작품입니다. 대단한 작품이고요. 어떻게 이케데가 해금 조치되면서 다른 월북 작가들과는 달리 서울에서 전시를 할 수 있었느냐. 그 부인의 그런 대단한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케데 작품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다 하나도 손실을 보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금 조치가 돼서 이제 해금 조치 되니까 이런 뭐 작품 전시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울면서 다 내놓으셨다고 그래요. 이제서야 빛을 보게 되는군요 하면서 그 작품을 다 내놨는데 엄청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시회를 봤고요. 예, 그래서 이케데 하나만으로 작품 하나만으로도 전시회를 개인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품을
갖고 있는데요. 이케데가 이제 부산 포로 수용소에서 있을 때 그 부인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되는데요. 편지에서 이케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쓰던 미술 그 그림과 미술 도구들을 내다 파시오. 그것을 내다 팔아서 아이들을 굶주리게 하지 마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절화?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던 건지 아니면 월북을 하겠다라는 결심이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케데는 북한에 가서도 그림을 좀 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 이케데가 북한에서 그림을 아직은 못 봤는데 아마 기회가 생기면 운이 좋으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케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종군 하가단 얘기 말씀드릴게요. 종군 하가단은 군인이잖아요. 군 그 부대를 따라다니면서 그리는 화가단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년 11월에 이제 서울 수복한 뒤에 종군 하가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공군 미술대 창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51년 초에 창설이 됩니다. 이제 대구 부산에서 돼요. 일사후퇴로 이제 피난을 간 다음에 대구에서 창설이 되게 되고, 그래서 화가단을 조직하는데 해군 공군이 이렇게 따로 화가단을 처음엔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해군 화가단에는 이제 김환기를 중심으로 장욱진, 뭐 김웅수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또 재밌죠. 아까 이분들이 다 부역했던 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종군 화가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또 종군 화가단에 들어갔느냐 하면 서로 딜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군 쪽에서도 화가 필요했는데 대부분의 화가가 다 부역을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피난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제외하고는 그림을 그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군 화가단에 들어와서 열심히 그리면 부역한 거는 싹 지워줄 수 있다. 그리고 신분 보장이 되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피난 가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중고 시계를 팔고 있다든가 아니면 깡통, 그 미군이 버린 깡통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뭐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아니면은 대한독이라고 부산에 그 도자기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화공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결하고 또 이런 예술에 관심이 많은 이제 장교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화가분들을 불러서 보장을 해주고 먹을 걸 주고 그림 그릴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그 소식을 들은 분들이 종군 화가단에 들어갑니다. 이제 52년 육군 종군 작가단인데요. 육군에서는 이제 또 미술 화가단만 만든 게 아니라 예술가들을 다 통폐합을 해서 작가단이라 해서 뭐 글을 쓰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을 다 같이 종군 작가단을 만들게 되고요. 53년 5월에 이제 국방부 종군 화가단으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돼서 종군 화가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 보장이 됐다는 거죠. 종군 화가단에 들어가면. 그래서 신분증 발급받고 그 다음에 부역자 혐의 받았던 것들에서 깨끗하게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 또 월남 화가단들도 종군 화가단이에요. 월남 미술가들도.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실은 한국전쟁 전에는 북한에서 선전선동화를 그리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끗이 다 지우기 위해서는 남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모양이 필요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다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섭, 박수근 같은 경우도 월남했지만 그런 종군 화가단 주도로 전시회 뭐 이런 것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을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좌익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래요.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종군 화가단이 그때 그렸던 그림 중에 일부를 뭐 이런 그림을 그렸다. 종군 화가단이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북한에도 선전선동화를 그리는 사람도 있었죠. 인민화, 인민군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노동자를 그린다든가 북한에서도 있었겠죠. 그다음 그럼 이런 부역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에서의 그런 선전선동화를 그렸던 그런 경험들이 그 이후에 미술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거죠.
이 미술가들은 생각보다 그 종군 화가단이 의무적으로 그려야 되는 것 외에는 자기 스스로 창의적인 작품 활동할 때는 용병, 그러니까 군인들을 그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특히나 외국 그 유엔군의 그림이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한국 그림 중에.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상실감,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을 본인 스스로 치유하는 게 더 급했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꽃이라든가 가축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념 대립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소재를 함부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색깔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떤 작가는 빨간색으로 소를 그렸더니 너 왜 빨간색으로 소를 그렸냐? 너 자의가 아니냐? 빨간 게 의미하는 게 뭐냐? 불려간 거죠. 아시잖아요. 그죠? 부역했던 뭐 미술가뿐만 아니라 어떤 게 또 활동의 제약을 받았던 거. 그래서 작품 활동의 제약을 받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렸는데 괜찮더라. 그럼 그거에 맞춰서 기준을 맞춰서 그린다든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이후에도 그때 경험을 가진 작가들의 소재가 도자기라든가 꽃이라든가 그다음에 색깔도 무채색 화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뭐 푸르스름한 회색 같은 이런 색을 선택하는 게 혹시라도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안전지대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중섭 같은 경우는 참 불우한 화가입니다. 말년에 정신병을 앓기까지 하는데요. 왜 정신병을 앓았냐면 은지화, 유명한 은지화가 있잖아요. 이중섭이 엄청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그 담배값 속에 들어있는 은박지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하필이면 그 움직이는 사람을 나상으로 그려요. 나체로 그려놓습니다. 아시잖아요. 은박지, 은지화. 그런데 그걸 전시를 했는데 검열에 걸립니다. 음란죄로. 그래서 전시회가 취소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실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인이 시를 썼는데 책 표지를 그려줍니다. 이중섭이 친한 시인이. 근데 시 안에 그런 이념적인 단어가 들어있었대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자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검열을 받으면서 거기 그림을 그렸던 이중섭까지도 불려가서 또 과거부터 들춰내면서 북한에서 네가 선전할 그래서 이중섭은 이제 정신병을 앓게 되죠. 말년에. 그래서 거의 행여자처럼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정신병을 앓을 때 파출소에 자기 발로 들어가서 나 빨갱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념의 대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예술가들이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전쟁은 또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서구의 그 현대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북한 미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미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세 가지예요.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충족해야 됩니다. 저기서의 당성은 충실성이에요. 김일성에게 충성해야 되는 그림이어야 하고 저 세 가지를 다 조건을 충족해야만 그림으로서 나올 수 있는데 충성하는 그림이어야 되고 계급성이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지주, 왕 이런 사람을 그리면 안 되죠. 누구를? 인민들을 그려요. 노동자, 인민, 핍박받는 소작인 이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민성이라는 거는 대중, 인민 대중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가 기준이고요. 저걸 풀어서 보면 김일성 혁명사상을 토대로 주체사상 관철, 노동계급의 이해를 반영하고 인민 대중화의 사상 감정에 맞게 창작해야 된다.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저 안에서만 그려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 화가는 화가단에서 떨어져 나가고 숙청되고 지방으로 공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철칙이라고 그러는데 가야 되죠. 그래서 북한 미술을 다시 또 살펴보면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북한 미술에 뭐 추상화를 잘 못 보겠던데요. 북한에서 당연합니다. 추상화 그리면 큰일 납니다. 없습니다. 북한은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의 바탕을 둔 그림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소련에서부터 시작된 작가회의에서 예술 창작 방법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그걸 근간으로 사회주의만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 이제 전통 개조론이 북한 미술의 기초 이론입니다. 전통 개조론이라는 건 전통적인 미술을 그리되 서구의 방법을 살짝 갖다 그려도 돼가 전통 개조론이에요. 이여성이 주장을 합니다. 이여성이 익회되는 천재 화가라 그랬죠. 이여성은 또 대단한 이론가입니다. 이여성이 이 주체 미술 이론을 체계를 합니다. 전통 개조론으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여성이 아까 숙청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숙청이 됐으면 이여성이 만든 이론을 그냥 써야 되느냐? 아닙니다. 다 없앱니다. 북한은 숙청이 되면 사진, 김일성 옆에 앉아서 잘 나갈 때 김일성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숙청이 됐어요. 그러면 책을 다 폐간합니다. 그 사진이 드러낸 책을 다 걷어서 다 태워버리거나 뭐 돈이 없으면 그것만 찢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지는 않고 다 태워버리고 다시 책이 나와요. 나올 때 그 사진을 싹 지웁니다. 그 사람을. 김일성은 지우지 않고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느 문구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누가 뭐 어떠한 거를 했고 김일성과 만나서 뭐 김일성에게 무슨 충성을 서약했고 근데 그 사람이 숙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책이 싹 걷어집니다. 그 줄이 싹 없어지고 다시 책이 나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철저한 나라인데 지금 이여성이 전통 개조론을 주장했고 책도 막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론을 그냥 가져갈 수 없잖아요. 다 폐기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고 누가 김용준, 아까 서울대 교수였다가 월북한 사람이죠. 전통 계승론자입니다. 김용준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야. 서구는 요만큼도 들어오면 안 돼. 그냥 전통만 계승해야 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김용준이 앞서서 이여성을 비판하죠. 이여성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이 왜 잘못됐는지를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적으로 비판을 해서 다 책을 제거하고 본인이 세운 그런 주체 계승론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주체 미술 이론이 체계화됩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에 이제 김일성 주체 문예 이론이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60년대는 이미 판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까 8월 종파 1956년 말씀드렸고 1958년 민족주의자들 뭐 척결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0년대는 59년 이후로는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확립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모든 분야의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모든 분야의 김일성 주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김일성 주체 확립의 사상 주체 확립에 벗어나느냐 안 나느냐 예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예술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주체문예라는 거는 여기 맨 밑에 나온 것처럼 항일 빨치산 활동을 소재로 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바탕으로 창작한 것을 이제 주체문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양대 이론 소개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여성이 전통 개조론의 체계를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서양화법을 가져오자. 처음에는 서양화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아주 바람직하게 전통과 서양이 같이 잘 어우러지게 조화를 이뤘는데 이여성이 저렇게 대의원, 조선 최고인민대의원 서열 77위가 됩니다. 엄청 높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를 합니다. 이 미술가였는데 그만큼 이론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어서 역사학과 교수를 하면서 조선 미술사 계열한 책을 정리를 해요. 예. 하고 조선 복식고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를 출간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렇게 책을 만들어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던 분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분이 숙청되게 된 게 백가쟁명 백화제왕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중국에서 모택동이 내부적으로 본인 나라의 사회주의 국가 형성에 있어서 내부적인 비판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말해라, 써라, 우리의 문제점을 써라, 말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막 그 지식인들이 막 말하고 쓰고 하는데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모택동이 다시 그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이런 말 한 사람들 다 하고 다 뭐
교수직에서 내려가게 하거나 관리직에서 내려가게 하거나 바른말 했던 사람들 그건데 그 하기 직전에 이 여성이 중국에 가서 토론 장소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보니 너무 멋있어요. 정말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돌아와서 글을 씁니다. 저거에 대해서. 백가쟁명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도 이런 거 잘못됐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그걸 잘 킵하고 있다가 그때는 치지 않죠. 가지고 있고 58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민족주의 종파주의자 숙청 작업이 되었을 때 이 여성이 여운형 계열이에요. 여운형과 함께 남한에서 활동하고 올라간 사람인데 여운형 그 계열 아래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을 전부 다 숙청하는데 이 여성에게는 저 글, 백가쟁명 백화제방을 지지하는 글을 이제 증거로 내놓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저 글이 본인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글을 잘 쓰는 분이었는데 결국 그 글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숙청이 되어서 이제 순천, 평양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순천 도자기 공장에 화공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거기서 화공으로 가서 이제 죽죠. 그쪽에서 60몇 년도에 죽습니다. 그 다음 전통개조론 이제 숙청되니까 전통 계승론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김용준 이분도 월북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구화법은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전통 안에서만. 그런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전통 안에서도 수묵화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수묵화는 봉건적 잔재야. 선비들이 그리던 것들이잖아요. 1월 오봉도, 사군자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이 사회주의 국가의 문예에는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다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채색화만 받아들입니다. 채색화는 동양 채색화 같은 경우는 수묵과 채색이 겸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채색화는 이제 좀 달라요. 그래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준도 불행한 최후를 겪습니다. 67년에 돌아가신가 아마 그러는데 왜냐하면 저렇게 잘 나가던 분이 노동신문을 정리를 해서 내놨는데 김일성 사진을 이렇게 잘 예쁘게 오려가지고 따로 보관하고 이렇게 버렸어야 했어요. 그게 김일성을 이렇게 존경하는 자세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버렸는데 그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발이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동료들이 숙청돼서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분은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 얘기가 자살을 했다라고. 이제 탈북자들은 북한 내에서 이렇게 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겠죠. 예,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북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조선화 말씀드릴게요. 아까 수묵화는 안 돼, 채색화를 해야 돼 하고 나온 게 조선화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한국화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는 동양화. 그러니까 우리도 동양화라고 했지만 이제 한국화로 이름을 많이 바꿔서 쓰는데 북한에서는 조선화입니다. 근데 조선화가 조금 달라요. 우리 한국화나 전통 한국화하고 조금 다른데 이 조선화에서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정자론이 또 합쳐야 됩니다. 정자론은 건 당 정책에 맞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기에서 무슨 그런 예술가의 창의성이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그렇게 관철을 시켜야만 되는 게 조선하고 그러지 않으면 아예 대중에게, 인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수 없는 그림이 되거나 화가가 숙청이 되거나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인민 생활 속에서의 당과 혁명에 관한 주체를 실현했을 때만이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뒤에 가면 재밌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상한 다른 방법이 나오긴 하는데 분명한 이념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강마을의 여성들이라는 거. 예, 북한에도 우리나라 국전처럼 북한에도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난강마을의 여성이라는 게 이제 최우수상을 받는데 가장 높은 상을 받는데 저건 뭐냐면 한국전쟁 당시에 경상도에 남강마을이 있대요. 거기 한 여성이 그 인민군을 도와서 그 전투에서 우승할 수 있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조선화로.
그 다음에가 낙동강 할아버지, 낙동강도 남쪽이잖아요. 그 낙동강 할아버지가 인민군들을 배에 태우고 그 그림을 봤더니 제가 봤는데 태우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뭐 그림은 다 똑같은 그림인데 의미가 이제 중요했던 거겠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저게 또 그 대회, 그 북한 대회에서 아주 높은 상을 받았던, 그래서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 미술이다. 이렇게 김일성이 극찬합니다. 김일성이 극찬하면 그건 최고의 그림이 되고 그 그림을 그린 배우는 최고의 이제 화가가 되는 거죠. 화가는 최고의 화가가 되는 거죠. 배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항일혁명인데 항일혁명의 대표 주자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항일혁명을, 항일발치산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항일혁명 그림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그려져요. 보천보 전투라든가, 근데 김일성이 막 그 눈보라를 뚫고 그 동료 또 부하들과 함께 거길 헤쳐가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숙, 김일성의 부인입니다. 다른 김정숙 아니고 그 김정숙이 막 그 여성 빨치산 대원들과 함께 뭐 도와주고 막 이러는 것들의 그림을 그려야 하고, 한국전쟁 그림 있고요. 노동장면, 특히 전후 복구 건설 과정을 굉장히 많이 그리게 되는데 그 노동장면 그렸고요. 그 다음에 김부자의 우상화, 인물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항일혁명, 한국전쟁 같은 경우는 역사화에 들어가고요. 조선화 중에 역사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풍경화가 들어가는데, 사실 그 산수화는 그 선비들이 그려던 그림이잖아요.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많이 그렸잖아요. 처음엔 산수화가 그닥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화가들이 그릴 수 있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그림인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김일성 보기에도. 맨날 뭐 자기 얼굴이나 그려놓고 인민들 그리고 노동하는 거나 그리고, 근데 어느 화가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산을 그린 거예요. 내금강 뭐 이런 산을 너무나 색채를 아름답게 그려놨는데, 남들은 다른 화가는 너 죽었다 이제 짐 싸야지 그러고 있는데, 김일성 그림을 딱 보더니 얼마 만에 보는 제대로 된 그림이겠어요. 그림은 이래야 된다. 얼마나 멋지냐. 이 채색과 이 상세한 산의 모습이 정말 내가 이 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냐. 극찬을 해서 갑자기 그냥 공중으로 뛰죠. 그 화가가. 예, 그러면서 풍경화가 굉장히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조화도 있죠. 화조화, 뭐 동물이나 꽃, 새 이런 그림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조선화는 몰골법과 구룩법 두 가지를 쓰는데, 몰골법이라는 거는 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묵담체 할 때 그냥 붓 한 획으로 쫙 그려나가잖아요. 우리 뭐 달마대사? 달마도 그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구룩법을 주로 하고요. 그게 주예요. 북한의 조선화에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제한을 받습니다. 선을 좀 그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밑그림을 좀 그려 넣는 것이 구룩법입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색을 채워 넣는 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혼용을 하는데 주로 몰골법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선화는 이제 테두리선이 아까 몰골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명암처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구의 그 화법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명암처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슬며시 서구의 화법을 가져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체화인데요. 집체화는 그림 하나를 혼자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아주 거대한 뭐 그런 벽화 같은 거 그릴 때 쓸 수 있는 집체화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화 말고 조선 보석화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노동 현장입니다. 이게 아마 건설 그 전후 복구 건설 과정을 그린 것 같은데, 1951년에 미군이 평양을 폭격하게 되죠. 왜냐하면 휴전선에서 아주 지리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 싸움 벌리는 동안 북한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서 공격을 해도 이게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미군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평양을 공격을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공격을 했는데 얼마나 폭탄을 쏟아부었는지, 끝나고 나서 평양에 그냥 온전한 건물은 딱 3채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쑥대밭이 된 거죠, 평양이.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왜 그 미국하고 한국 공군이 같이 거의 휴전선까지 휘젓고 내려온 경우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북한이 절절맸던 게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양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딱 셋째, 거짓말 아니고 정말 건물 세 채가 남아있는, 그것도 큰 건물이 아니라 무슨 뭐 가옥 정도가 세 채 남아있는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미군의 공군력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군이 떴을 때 김정은이 어디가 있었냐면 삼지연, 예, 삼지연에가 있었어요. 삼지연에 갔으면 간 건데 거기서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삼지연 옥수수 공장에 있다고 막 그 노동신문에 광고를 합니다. 평양 치지 말라고. 나 거기 없으니까 평양 칠 거 없어. 나 여기 있어. 또 평양 칠 거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현재 평양에 있는 대부분 모든 건물은 다 한국전쟁 이후에 새로 지은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이 이루어졌겠죠, 거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훌륭한 소재, 미술 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사실주의라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사실주의이면서 음향이 들어가면서 저 옷 같은 경우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옷 색이 이렇게 하얀색과 덮쳐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거는 또 서양에서의 사실주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근데 저건 어떻게 됐을까라고 보니까 제가 지금 민화를 배우고 있는데요. 민화 기법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민화는 4-5번 덧칠을 하게 되는데 덧칠하는 과정에서 먼저 칠한 거를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지금 덧칠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민화 기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그런 계급성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할머니와 맨발의 어린 소년이 이렇게 울고 저쪽 예쁜 손녀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마 저건 일제시대가 아니었을까. 그 정신대로 끌려가는 그런 그림의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표현, 뭐 동물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표현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물화죠. 김정일 인물화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인물화라고 볼 수 있죠. 예. 저 밑에 이제 그 눈을 보시면 저게 명암 처리를 굉장히 잘한 모습이다라고 보고 눈 하나하나가 지금 다 날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극사실주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하고 있고요. 여기 화조도입니다. 이거 아까 몰골법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적인 모습이 좀 보이죠. 예, 보이되 절대 1월 오봉도는 그리지 않고 예, 사군자도 그리면 안 되고 평민들에게서 활용됐던 평민과 관련이 있는 그런 바위나 뭐 산 뭐가 차이인지는 전 잘 모르지만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풍경화죠. 아까 말씀드린 채색, 풍경 채색화인데 약간 이건 수목 담채화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풍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석화입니다. 보석화는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재료를 물감이 아니라 보석을 갈아서 그러니까 민화가 원래 돌가루로 민화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갈아서 했다고 그러고 돌가루나 색깔 돌가루나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그래서 보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허를 냈다고 그래요. 국제 특허를. 이렇게 그리는 것에 대한 예.